좀 어느 정도는 예견된 일이었긴 했어요. 굉장히 그죠? 힘든 네, 싸움이었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좀 아쉬운 게 그래도 좀 많이 올라왔는데 이제 시간이 조금 아쉬웠다. 그죠? 시간이 좀 있었으면 또 어떻게 될지 몰랐을 텐데. 네. 대선 기간이 워낙 짧다 보니까 네. 이제 좀 시간이 좀 아쉬웠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준석 씨도 네. 이제 저는 약간의 그 단일화 희망을 좀 갖고 있긴 했었거든요. 근데 네. 이제 그게 단일화가 불발이 되면서 사실 이준석 씨랑 물론 이제 이준석 표가 뭐 다 전부 다 김문수 표를 지지하는 건 아니겠지만 이준석 표가 이제 합치면은 그래도 좀 승산이 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준석 씨도 결국은 이제 10%도 도달 못했고, 그죠? 그래서 이제 선거 비용도 보존을 못한 거고, 본인도 지금 좀 난처한 상황일 거예요. 지금 뭐 제명을 한다는 얘기도 있고, 본인 대선 발언에 대해서 토론 때. 네, 토론 때 한 것도 있고 그래서 좀 아쉬웠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이준석 씨가 제가 볼 때는 이제 아무래도 좀 자존심이 굉장히 세신 분이잖아요. 자존심이 굉장히 셌기 때문에 그거를 좀 약간 제가 볼 때는 좀 누르고 좀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근데 이제 또 본인은 또 그게 또 옳다고 또 생각을 했으니까 또 이렇게 밀어붙였겠죠. 근데 어쨌든 뭐 결과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냐. 그게 뭐 국가에 대한 책임이든 어쨌든 본인에 대한 책임이든 어쨌든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긴 했다. 그리고 앞으로 정치 생활을 잘 했으면 좋겠고, 저는 이준석 씨 제명에 대해서 뭐 청원이 뭐 17만 명인가 18만 명 그 엄청나게 했다고 하는데, 저는 대선 토론 과정에서 했던 얘기를 가지고 국회의원 제명을 시키는 건 절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내용이 사실은 본인이 했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그 이재명 대표 아들이 했던 얘기를 이제 전달하는 과정에서 약간 좀 완화해서 얘기한 부분이거든요, 사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토론회 과정에서 뭐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제명을 하겠다 이러면은 사실은 뭐 완전 입틀막이죠. 공산주의 국가나 뭐 다름이 없겠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당연히 제명이 안 돼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관전 포인트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과연 이준석 국회의원이 제명이 될지 안 될지. 저는 안 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근데 정말 된다고 하면은 정말 심각한 상황이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다. 요렇게 좀 인식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 이게 딱 보니까 동서로 딱 나뉘었어요. 그죠? 지역별 결과는 이렇습니다. 네, 동서로 좀 나뉘었고, 이제 그 와중에서도 이제 서울을 좀 보시면 서울은 이제 강남 3구랑 용산이 이제, 그죠? 네. 요 그래프에서 했는데, 근데 이제 사실 강남 3구랑 용산이 요 그래프에서도 아시다시피 또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에요. 정확하게. 그죠? 실제로, 그러니까 좀 약간 정부 정책에 좀 토지거래 허가하면 사실 집주인들 입장에서 사실 좋을 건 없거든요. 그죠? 근데 이거를 이제 억압을 이제 하는 동네인데도 왜 국민의힘을 찍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이쪽 그 강남이나 용산에 계신 분들이, 저도 원래 강남 출신이 아니잖아요. 저도 강남 출신이 아니고 그렇게 한데 정말 나라 걱정을 많이 하세요, 실제로.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어떤 분들은 뭐 진짜 뭐 기득권 자기네들 지키려고 무조건 뭐 국민의힘 찍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 그건 아니고, 저도 이제 보면은 카페 같은 데서 얘기 들어보면은 정말 나라 걱정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빠삭하세요. 경제 부동산에 관련해서 해박하시죠. 해박해요. 세금도 진짜. 그렇고. 세금도 그렇고, 맞아요. 근데 그런 거를 다 했을 때 이런 정책적으로 과연 우리나라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더 명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래도 국민의힘은 약간 자유주의를 추구하는 정당이고, 민주당은 이제 평등을 더 내세우는 정당이지 않습니까? 뭐 어쨌든 표면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자유주의가 나라와 그다음에 개인들을 위해서는 더 낫다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을 억압을 받더라도, 소지거래 허가나 뭐 가장 뭐 세금도 가장 많이 내시는 분들이고 억압을 받더라도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절대 물론 이제 그 중에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지지하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게 나쁜 것도 아니고, 그런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개인도 발전하고 나라도 발전한다고 저는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거는 그만큼 국민의힘 쪽에 그 정책이나 이런 게 더 좀 국가 발전에 더 낫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오해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오해나 잘못된 선입견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남 사람들이 본인들 기득권 지키려고 무조건 국민의힘을 지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민주당을 지지해야 된다, 이런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도 제가 최근에 좀 만나봤는데, 정치나 경제나 이런 내용을 이제 얘기를 하면은 정말 모르세요. 그러니까 아예 모르고 그냥 뭐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지만 그래도 민주당을 지지해야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시더라고요. 그럼 지지하는 논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더 부자들을 좀 해서 좀 평등하게 좀 나눠줘야 된다. 힘든 사람이 많다. 부자들 좀 이렇게 해서? 좀.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말이 안 되는 게, 그럼 부자는 기준이 어디고 가난한 사람은 어디입니까? 그렇죠. 가난한 사람은. 그러면
자기네들도 다 먹고 살만하신 분들이에요. 뭐 목동에 재건축 아파트도 있고. 그러면은 자기부터 솔선수범해서 나눠주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데 상대적으로 목동 아파트 재건축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사람도 부자인 거지 않습니까? 제초안 뜯어야 되겠네. 네. 그래서 안 그래도 그분이 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단톡방에 그 재건축, 목동 재건축 단지에 단톡방에서 했는데, 이재명 돼서 큰일 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재건축 초과 이익이 김문수 후보는 이제 그러니까 해지로 주장했었고, 재건축 초과 이익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얘기 없었잖아요. 계속 그 민주당 같은 경우는 재건축 초과 이익을 계속 이제 유지로 할 거로 이제 보여지는데 그렇게 되면 본인도 재건축 초과 이익 추가 분담은 왜 재건축 이제 물론 목동이니까 추가 분담이 적겠지만 대지분이 많으니까 재건축 초과 이익으로 돈을 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재건축 초과 이익이 되면은 추가로 돈을 더 내실 수도 있다고. 그랬더니 좀 약간 멘붕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좀 말이 앞뒤가 다른 게. 부자를 좀 뺏어서 다른 사람들 나눠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정작 본인의 재건축 초과에 의해서 돈이 뺏길 거는 또 용납을 못 하는 거예요. 당위적인 건 좋은데 정작 내 얘기가 되면 그렇죠. 잠깐만 이렇게 그렇죠. 되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어디까지가 가난한 사람이고 어디까지가 부자고 그러니까 어디가 서민이야? 어떤 기준으로 할 건지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들은 이제 그런 인식을 못 하고 다만 이제 언론 매체나 이런 데서 뭐 잘한다 하고 뭐 당장 뭐 25만 원 나눠준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큰 환상이나 기대를 좀 갖고 있는 분들이 좀 많더라는 거죠. 김밥을 먹으면서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막 이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너무 이제 선전선동에 좀 많이 좀 당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꼭 이게 부자들이 악이고 가난한 사람이 선이다 이것도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오히려 부자분들 중에서도 정말 이렇게 배울 점이 많고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 물론 가난한 사람들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이게 그게 절대 뭐 부자는 나쁜 놈, 가난한 사람은 착한 사람 이거는 아니고 뭐 세입자가 좋은 사람, 집주인이 나쁜 사람 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너무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고 저도 어렸을 때는 막연하게 이제 제가 이제 그 학교가 이제 3호선 라인에 있는 대학교였잖아요. 예, 그 이제 3호선이니까 강남 친구들이 많은 거예요. 강남 친구들. 근데 왠지 저는 이제 왜냐면 저는 이제 신정동 그러니까 목동 빌라에서 왔으니까 목동 이제 왠지 좀 얄미워 애들이 왠지 모르게 얄미워 그냥 얄미운다기보다도 처음에 이제 1학년이 딱 됐는데 지네들끼리만 놀더라고요. 강남 애들만 처음에 모임에서 같은 학교 같은 과에서 강남 출신들만 이제 밥 먹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원래 알았나 보죠. 중고등학교 때부터. 아니 그렇진 않았어요. 그렇진 않은데 이제 강남 이제 친구들을 해서 근데 왠지 좀 약간 좀 기분 안 좋더라고 나는. 그리고 저는 이제 그때 신월동에 있는 사는 친구랑 좀 친했던 거고 어차피 이제 동네가 비슷하니까. 한편으로는 그랬는데 이제 좀 얄밉고 그다음에 그 항상 얘기하는 게 뭐 만나면 돈 얘기도 좀 많이 했어요 애들이 그때부터도. 그러니까 경제관념이 좀 있어가지고 뭐 그때가 이제 그건 나중 얘기긴 한데 뭐 이제 IMF 때도 뭐 달러를 사서 그건 이제 복학하고 나서 이제 그런 얘기도 많이 했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엄청 경제도 좀 밝았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조금 약간 얄미운 면이 있었다. 뭐 얄미운 면, 뭐 서운한 면. 서운 그런 거 있었죠. 근데 나중에는 다 친해졌어요, 나중에는. 나중에 다 친해지고, 제가 이제 또 1학기 때 과대표를 했기 때문에, 또 이렇게 같이 이제 해야 되니까, 어울려야 되니까, 나중에 다 친해지고 했는데. 리더십. 아니, 그런 것보다, 그냥, 어쨌든, 그랬는데, 처음에는 저도 약간 그런 선입견들이 좀 있었고, 그러니까 왜 지방 사람들이 서울 깍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강남 깍쟁이들 좀 이런 생각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돌이켜 보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잘 모르고 그러니까 선입견.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부자들을 뺏어서 돈을 나눠줘야지.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한 적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나도 잘 돼야겠다. 나도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정말 열심히 살았잖아요. 저도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근데 그 단순히 그 돈을 뺏어서 나눠주면 되겠다 이런 거는 생각 자체가 굉장히 본인한테도 득이 될 게 하나도 없는 생각이거든요. 물론 이제 그 심정으로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저도 그런 친구들 어렸을 때니까 20살 때 그런 친구들 보니까 진짜 좀 짜증나네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재수없네. 뭐 이런 생각했는데 근데 지나고 나니까 이제 저도 좀 잘못했고 반성하는 것도 있고 그렇다고 뭐 제가 뭐 그 친구들을 뭐 싫어하거나 막 미워하거나 이러진 않았거든요. 또 잘 지내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사실은 크게 문제 없는 건데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런 얘기도 하시는 게 강남 재건축 얘기하신 분 있잖아요. 근데 제가 회사가 있는데 강남에서 온 친구들 회사 직원들이 그 약간 다 심성이 안 좋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런 얘기를. 누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강남에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오히려 저도 이제 여기 학생들 보고 있는데 물론 이제 다 탈선하고 이런 친구들이 있지만 그래도 강남에 있는 애들이 굉장히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잘하고 뭐 이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교육 같은 경우에도 이분들도 이제 자녀분들이 학부형들이니까 교육에도 좀 관심이 있는데 이제 지방에 어쨌든 우리 대학교 갈 때 특혜들이 많아요. 지방 특혜들이.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뭐 굉장히 해줘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오히려 그게 약간 강남 쪽에서는 역차별 받을 수 있는, 왜냐면 그러니까 지방에 의대를 가는데 지방에 있다는 이유로 성적이 현저히 낮아도 의대에 진학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강남에서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지만 이 친구들이 이게 강남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불이익을 당해서 의대를 못 가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지방 특별 전형이라는 게 있어서. 근데 역으로 생각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역으로 아니 그러면 만약에 그 본인이 아픈데 지방에서 이제 실력은 정말 없지만 지방 특별 전형으로 의대에 가서 의사가 된 사람한테 수술을 받겠냐, 아니면 강남에서 정말 치열하게 공부해서 의사가 된 사람한테 수술을 받겠냐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사실 모든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또 부르르 해요? 불르하진 않고 그냥 좀 약간 생각이 이제 많아지죠.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여러 가지 방면으로 찌르셨네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정치 얘기하면은 이제 본인들 이제 생각이 워낙 이게 강하니까, 워낙 강하니까 뭐 계속 얘기하면 뭐 또 서로 이제 감정만 상하고 하니까 저도 뭐 그 정도까지서 마무리하고 했는데 어쨌든 이게 참 힘든 것 같아요. 이게 생각을 바꾸는 것 자체가. 이 결과를 보면 49%의 지지를 얻었지 않습니까? 이쪽은 이제 41%고. 네. 그럼 49%의 대다수가 아마 그런 생각들을 하고 계셨던 걸로 제가 보이는데, 커뮤니티나 이런 데를 보면 네. 야, 내란 세력을 찍을 수는 없지 않느냐, 네네네. 뭐 약간 이런 느낌이 네네네. 좀 있었던 것 같기도 네. 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윤석열 계엄을 잘했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계엄을 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된 것도 커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엄령은 물론 이제 그거를 정말 전시 상태나 이런 게 하는 게 맞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판단할 때는 이게 정말 전시 상태만큼 위급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는 계엄령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과대망상일지 현실일지 그거는 뭐 나중에 시간이 지나봐야겠지만 어쨌든 본인이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저는 일부 행사했다고 보는 견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걸로 인해서 정말 뭐 피해를 보신 분도 없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또 이런 얘기 하면은 뭐 너 내란 세력이냐, 아마 분명히 그런 얘기 할 거예요. 브레인 TV 뭐 내란 세력 TV냐? 그 분명히 그런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참 답답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내 생각을 뭐 말을 하기도 이제 겁이 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지 않습니까? 카톡도 단속한다 그러고. 그 오늘 보니까 또 카톡 관련해서도 또 뭐 채널이 이제 그 뭐 규정이 위반 뭐 이런 게 올라왔더라고요. 그게.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일이 어느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사실은 굉장히 그런 독재나 입막음에 대해서 굉장히 부르르 떨고 엄청나게 그 전두환 독재 시대를 막 그 엄청나게 막 비판했던 사람들이 지금 본인들이 정권을 잡으니까 똑같이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우려가 굉장히 크지 않냐. 또 이런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얘기 했잖아요. 그 사법부까지 장악하면, 네. 그죠? 이제 정말 좀 독재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다. 이제 그런 말씀했는데 최근에도 이제 그 재판도 이제 그죠? 네. 대법관은 이제 증언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거 뭐 뻔하죠. 자기네 이제 우호적인 사람으로 대법관 채우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도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베네수엘라가 초창기 때 대법관들을 이제 증언하면서 이제 그렇게 됐다고 그런 얘기도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베네수엘라에서. 네. 국민주권정부라고 요번에 이제 명칭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죠? 국민주권정부. 그래서 보면 여기 밑에 여기 보시면 이게 사실 국민주권정부가 소름 돋습니다. 차베스가 얘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 예전에 전 대통령이 했던 게 사람이 먼저다. 그것도 차베스가.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니까 이게 진짜 베네수엘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 그죠?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갈 수가 있지? 그죠? 단어를? 국민주권정부, 그죠? 차베스가 했던 거예요. 이 명칭 자체가. 그러니까 워딩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제가 깜짝 놀란 게 MBC에서 갑자기 미국과의 갈등 얘기하면서 베네수엘라의 그 차베스가 차베스 와이프가 아기를 안고 있는 그런 되게 따뜻한 장면을 이렇게 MBC에서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슬슬 이제 좌파 정부에 대해서 예전에 그 노무현 정부 때 그 2004년도에 이제 베네수엘라를 되게 막 KBS 스페셜에서 엄청 막 띄워줬다 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막 이렇게 띄워주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이제 드는 거죠. MBC하고 JTBC에서 그렇게 하겠죠. 그럴 수도 있다는 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계속 이제 반미 외칠 거고, 반일 외칠 거고. 뻔하죠. 이게 이제 6월 6일 현충일이거든. 날 이제 발표를 한 건데, 현충일은 뭐죠? 현충일이. 호국 보훈의 달. 그죠. 그 북한
북한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는 게 이제 이거는 이제 8.15 그죠? 8.15 광복절 때나 하면은 그나마 이제 이해를 하겠는데 아니 호국 보훈의 날에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 이런 말 사라져야 해서 북한에 대해서 언급 자체를 안 했더라고요. 북한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그게 뭐 진짜 전략적으로 뭐 그렇게 할 말이 없어 진짜 한나 하더라도 말을 엄청 안 깨시네요. 조심해야 돼. 조심. 난 가족이 있기 때문에 어쩌다 이렇게 됐지?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한 달 만에 지금 바뀌었습니다. 원래 이런 분이 아닌데. 대통령 됐으니까. 다다다다 하는데 대통령 원래 됐으니까. 지금 엄청 지금 절제하시네요. 절제해야 돼요. 제가 베네수엘라 얘기하는 거는 우리나라가 베네수엘라로 가라고 저주를 내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네. 무슨 말이냐면은 그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우리가 보고 우리나라가 정말 잘 되면 아니 저는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트럼프한테 왜 전화 못 받았다고 계속 방송 나오면서도 왜 이렇게 안 오지 했는데 전화 왔다고 해서 저는 정말 다행이다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물론 그거에 대해서 미국에서 공식 요청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전 우리나라가 잘 됐으면 좋은 거지. 우리나라가 베네수엘라로 가기를 뭐 저주하거나 원망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다만 그 경각심은 갖고 있어야 되는 게 투자도 그렇고 이게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시나리오. 그러면 항상 우리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알아야 된다. 그래야 대비를 할 수 있다. 왜 항상 그 투자도 네네. 그 하한선 최악을 그렇죠. 대비하고 그렇죠. 투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정말 최악의 경우는 뭘까? 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베네수엘라로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꾸 그 키워드가 국민주권 정부 키워드가 마음에 걸리네요. 근데 그것도 있고, 그 대법관 증언하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요.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 다 장악하고 이제 언론 통제하고, 그죠? 카톡. 카톡 언론 통제하고 또 이제 뭐 그 인사들 이제 수청하고, 뭐 그렇겠죠. 이제 입막음하고,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굉장히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북한과에서 말 한마디도 못하는 거고 지금 아니요 그 6월 6일 현충일 날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 이런 말을 굳이 호국 보훈의 날에 할 필요는 없지 않았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제가 왜 그러냐면 저희 좀 예민할 수도 있는데